아까 재밌다고 한 얘기가 어떤 거였냐면 그 수출 판매 쪽에서 평가 정의에는 답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자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해외에 있는 이제 수출자 있죠. 수출자랑 가공계약을 체결합니다. 장갑 차량에 대한 가공계약을 체결을 해요. 뭔지 아시죠? 수출 판매. 그래서 수출 판매 쪽에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장갑차에 대한 가공계약, 그러니까 가공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싱에 관한 부분이다 보니까 물품에 대한 공급계약이 아니고 용역계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수입자, 그러니까 얘는, 수출자는, 그러니까 용역을 제공하는 자예요. 어떤 차량을 공급받으면 그 차량을 장갑하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수입자가 차량을 다른 수출국에 있는 다른 A사로부터 차량을 구매를 해요. 차량을 구매해서 차량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보이세요? 차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차를 수출자가 무상으로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갑차로 개조해가지고 수입자한테 주는 계약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가공계약을 수출 판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 번째로는 이제 수출 판매 여부가 문제가 되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사안은 과세 결정 방법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모든 지금 평가에 관한 문제는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실무가 다 마찬가지지만 첫 번째는 그러니까 과세 결정 방법이 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술 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가공계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이제 장갑차 있지 않습니까? 장갑차를 일방법하에서 평가를 할 거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술 판매인지 여부를 가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공계약이기 때문에 술 판매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일방법이 배제될 거고요. 자, 가공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술 판매로 보게 되면 일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과세 결정 방법 적용을 위해서 술 판매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술 판매이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과세 결정 방법이 일방법이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이제 가산조성, 과세 비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죠. 과세 비과세 여부를 따질 때, 자,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가공과 계약에 의한 대금 지급이다 보니까 장갑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가공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지 물품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자는 얘한테 주는 게 장갑차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가격이 빠져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자는 자, 이 차량을 이용해서 장갑차로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별도로 구매해서 무상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무상 지원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A에게 지급하게 되는 차량에 대한 대가 부분이 생산지원비로 과세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과세 비과세부는 결과적으로는 생산지원비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비과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과세 가격이 이제 얼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겠죠. 얼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술 판매 여부. 답이 뭐예요? 선생님. 답이 뭐예요? 기억나요? 이 사례 기억나죠? 술 판매 쪽에 교재 나와 있잖아요. 유해. 졸지에 유해 선생님들 부르셨는데 기억나요? 본 사례로 알고 있어요. 근데 술 판매가 아니다라고 보게 되면 이 방법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결국 이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세 결정 방법은 두 개를 염두에 두고 낼 수밖에 없습니다. 1 또는 6이에요. 왜냐하면 6에서는 수리가공 물품에 대한 과세 결정 방법에 관해서 특수물품 평가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A에 대한 차량 구매가 100이고 그 다음에 수출자가 제공하는 장갑 용역에 대한 대가가 5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차량 구매에 대한 부분이 100이고 장갑 용역에 대한 부분이 50이다 라고 해가지고 서비스 대가가 50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일방법하에서는 과세가 자, 일방법이에요. 일방법하에서는 실제 지급 금액 자체는 50이죠. 가공계약에서 지급하게 되는 실제 지급 금액 자체가 가공 용역에 대한 용역되지만 해당 장갑차에 대한 실제 지급 금액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은 50이 됩니다. 자, 가산요소 부분인데요. 생산지원비가 가산되는지 여부.
그걸 따져야겠죠. 자, 그러면은, 자,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술자한테 지원한 부분이다 보니까 생산지원 물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 구성 요소 부분품을 지원해준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과세 가격은 150이 됩니다. 자, 6방법에 의해서 한번 볼게요. 6방법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어떤 그 제조 가공을 통해서 국내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 합산하고 술자한테 도달할 때까지 발생하는 내륙 운송료 합산하고 그 다음에 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용역대를 가산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륙 운송료에다가 내륙 운송료에다가 또 돌아올 때의 운임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과세 가격은 150이에요. 1방법으로 하든 6방법으로 하든. 그렇죠. 그런데 과세 가격 결정 방법을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만약에 이걸 10점 문제 냈다라고 칠게요. 10점 문제 냈다라고 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과세 가격을 정확히 구했냐, 과세 비과세와 정확히 따졌냐, 결정 방법 정확하게 했냐 부분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2점, 3점, 2점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2점, 3점, 2점이라고 하면 내가 이 거래에서 가공계약을 술 판매로 받냐 보지 않았냐에 따라서 점수가 7점이냐 0점이냐가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예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만약에 6방법이다라고 잡게 되면 1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를 쓸 수밖에 없죠. 술 판매가 아니다. 가공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쭉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밑에 것들을 다 잘못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지금 평가협정에 나와 있는 일본 사례에서 지금 이게 언급되어 있는데 일본 사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공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폭넓은 의미에서 수출 판매 거래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가공거래라고 해서 달리 술 판매를 부인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대신 수입자가 술자에게 무상으로 지원한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생산지원비로 가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그거는 일본 쪽의 입장입니다. 일본 쪽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을 어떻게 푸시겠어요? 팍 돌려야죠. 1로 쓸까 6으로 쓸까 1로 쓸까 6으로 쓸까 결론은 같은데 그렇죠. 결론은 같은데 1로 쓸까 6으로 쓸까에 따라서 본문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뭐 같아요? 1 같아요? 6 같아요? 네. 변한 게 하나도 없네. 2달 전에도 맨날 저요? 그러더니 1방법 같아요? 왜? 그래서? 네. 그럴 거면 왜 술 판매 아닌 거래 빼고 다 술 판매라고 해버리지 왜? 출제자의 의도예요. 정답은 선생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문제를 보시고 출제자가 1을 의도했는지 6을 의도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비슷한 유형에서 다른 교수님이 월간강세무역에서 6방법으로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6방법을 결론을 6방법으로 도출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관세청의 입장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관되지 않습니다. 일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가공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산지원으로 해서 과세할 수 있는 결론은 같기 때문에 일방법 하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반대로 가공계약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를 부인할 수 있는 예비적인 고려나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과세가격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를 6방법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지가 뭐냐면 가공계약이기 때문에 수익거래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 자체가 물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50만큼을 지급하죠. 역으로 생산 지원하는 금액이 더 많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 가공계약에 의해서 수입자가 지불하는 장갑 용역에 대한 50만큼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용역 부분, 아주 과소한 부분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자가 가공계약에 의해서 지불하는 금액은, 그렇죠, 그 지불하는 가공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술판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인 근간 자체가 우리나라로 수입을 유발하게끔 만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죠. 물품에 대한 거래입니다. 자, 그런데 가공계약은 물품에 대한 계약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상 술 판매가 당연히 될 수 없다라고 보게 되면 일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청도 비슷한 어떤 가공, 그러니까 위탁 가공 거래에서 일방법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요, 육방법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 결국 개별적 사안마다 판단해야 되는데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만약에 생산지원을 염두에 둔 문제다라고 하면 일방법을 적용한 상태에서 생산지원의 과세 여부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술판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폭넓게 보면서 술판매를 긍정하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왠지 특수물품 평가를 물어보는 문제 같다라고 하면 이를 배제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뚜한 표정을 지어. 이상방법 내지는 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제시가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렇죠. 문제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답안에 간단하게 쓰셔야죠. 2 내지 5방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문제 자체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적용을 생략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세역 결정 방법은 1, 6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시되 간단하게 설명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자체에서 2 내지 5방법에 대한 적용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실마리 같은 걸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는 강사도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어려워요. 강사도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 50점짜리 생산지원이냐 로열티냐에 관한 문제도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생산지원을 낸 문제라고 하는 게 확실하죠.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로열티로 따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차별적 대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로열티로 그 문제를 푸신 아까 이분처럼 그러니까 푸신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에 하나는 생산 지원의 어떤 지원 행위 자체를 눈 감고 가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생산 지원에 대한 거래를 눈을 감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생산 지원, 그러니까 어떤 무상으로 제공됐다. 수입자가 A한테 지시에 의해서 수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마스터 테이프를 송부하도록 하였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방법을 그러니까 생산지원비를 따지라는 그 기본적인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입자가 지시하는 누구에게 무상으로 송부하였다라는 말이 없으면 로열티를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면서 어차피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그렇게 3가지 유형이 있고요. 너무 식상하네요. 식상하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에 대한 내역 일람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 지급금액 하에서 이제 가산 조정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죠. 그렇죠. 매년 시험에 나왔고 또 앞으로도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평가 공부를 하실 때도 평가 정의를 동등한 방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가장 여러분들이 전체 평가를 공부하는 시간이 10시간이다라고 가정하면 그중 한 70시간 정도는 일과 가산. 그렇죠. 일과 가산. 나머지 30 정도가 이제 대체 평가 방법이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해가지고 이 방법을,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하시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법, 3방법, 그러니까 이 방법 이하 평가 방법보다는 1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강약을 가지고 공부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 삼아서 기출 내역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 한번 볼게요. 답안 작성에 대한 조언인데요. 답안 작성에 대한 조언 8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꼰대 같죠? 그렇죠. 자, 처음부터 첫 번째 조언 말씀드리면 지나치게 이제 분량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가질 필요는 없다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성급하게 문장화하기보다는 쟁점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목차, 키워드 위주로 해서 빠짐없이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지금 똑같이, 그렇죠. 2차를 처음 공부했을 때 하얀색 답안지를 보면서 어쩔, 그렇죠. 당혹스러운 기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임용원세법이 2차 강의 시작이었는데 임용원 선생님이 첫 시간에 그때는 6장이었어요. 시험 볼 때는 8장이었지만 제일 처음 들었을 때 이제 2004년인가 그때 이제 첫 강의 시간에 이제 답안지를 한 2-3장 정도 나눠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채워야 될 공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때의 그 당혹스러움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처음부터 이제 문장화해서 그 분량을 채우려는 거를 처음부터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드리면 연습이 돼 계시면은 그렇게 하세요. 문장화해서 하시는데 연습이 안 돼 계시다라고 하면 문제를 줬을 때 목차부터 잡는 겁니다. 아시겠죠? 목차 잡고 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 아까 이 문제를 예시로 들게요. 과세가 결정 글씨 못 쓴다고 학원 사이트에 올라왔대. 이재혁 관사는 그 판서를 좀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왔나 봐. 그래서 개요. 자, 과세 가격 결정 방법. 자, 그래서 수출 판매 여부 1이냐 6이냐 그렇죠. 1이냐 6이냐 그렇죠. 1이라고 하면 가공계약도 술 판매의 넓은 의미란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죠. 협정 6이라고 하면 가공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한 가치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술 판매가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세 비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죠. 자, 나는 일반법으로 보겠다 라고 하면은 결국 생산지원의 과세 여부가 되겠죠. 생산지원. 자, 차량에 대한 무상 공급인데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에 의한 차량 지원이다. 차량 지원인데 수입 물품에 팔 아파. 팔 아파. 수입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 구성 요소, 부분품 중 이와 유사한 물품 중에 구성 요소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래서 생산 지원 물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된다. 자, 그래서 과세 가격은 PPP 50에 가산 조정, 생산 지원 100 해가지고 총 과세 가격은 150불이 된다. 자,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금세 썼죠? 그렇죠. 답안 하나를 키워드랑 그 다음에 목차 위주로 해가지고 금세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쭉쭉쭉쭉 늘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부터 제가 문제를 나눠드릴 텐데요. 문제 나눠드리면 이렇게 쓰세요. 답을. 그러니까 문장화된 거를 다 주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이 문제에 대한 쟁점과, 그렇죠. 쟁점은 결국 수출 판매인지 여부랑 생산 지원에 대한 과세 여부죠. 그렇죠. 쟁점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판단 근거, 기본적인 내용들, 키워드,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 채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분량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목차 키워드 위주로 좀 연습을 하세요. 자, 두 번째는 문제를 나에게 맞추지 말고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지지난달에 문제를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나를 문제에 맞추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가는 단언컨대 그렇죠. 단언컨대 하니까 왜 이렇게 누가 생각이 나냐? 단언컨대라고 하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나는데, 자, 또 내부자들 얘기하면 또 노가리 깐다고 이제 한 15분 또 까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평가는 여러분들 답 쓸 때 목차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목차가 이미 문제에 다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올해 시험 보셨죠? 올해 시험 보셨잖아요? 목차가 문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3번. 그러니까 내가 수출 판매나 어떤 생산 지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가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자, 과세가 결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과세가 결정 방법, 그리고 그 다음은 과세 가격.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차는. 그런데 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술 판매에 관한 문제야, 생산 지원에 관한 문제야 라고 하면 우리 수험생들 타 과목들 답안 작성하듯이 본능적으로 1번 개요. 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불할 거야, 지불할 금액이다. 그렇게 써요. 그 다음 2번. 자, 개요 그렇게 쓰고 2번 술 판매. 자, 수출 판매라 하면, 뭐, 실질적 판매를 의미하며, 비엔나 협약이나 민법상에 나와 있는 매매에 대한 개념이 차용되는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하는 대가로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들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수출 판매에 대한 개념들을 쫙 써요. 그렇죠. 그러면서 갑자기, 수출 판매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시행령 17조 규정에 나와 있는 무료 또는, 무상수입 물품이라든지 위탁 판매 수입물을 쭉 써요. 쭉.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넘어가요. 한 페이지 다 썼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생산지원. 자, 생산지원이라 하면 무료 또는 인하한 가격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그렇죠. 또 쭉 써요. 그 다음에 생산지원의 과세요건. 자, 그러다 보니까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20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지금 이런 식의 목차들을 잡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 대한 목차 구성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저분한테 지금 가셨지만 저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가고 나서 설명하니까 미안하네. 가고 나서 설명해서 미안한데 18자지 뭐 어쩌겠어.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다 이런데 평가는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단순서술식의 준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답안에다가 이렇게 옮기시면은 평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안 줍니다.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힘을 다 빼가지고 정작 중요한 판단에 필요한, 결국은 판단을 제대로 해서 과세가격을 제대로 도출했냐가 배점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가 생산지원에 대해서 얼만큼 아냐 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생산지원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얼만큼 암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안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생산지원비가 과세, 비과세됨으로써 과세가격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를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주고 있는 목차를 가지고 구성하는 게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나한테 맞추지 말고 나를 문제에 좀 맞추는 유연함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푸실 때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른 문제 푸실 때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그래서 문제에 주어져 있는 목차를 최대한 그대로 쓰세요. 여러분들 평가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외로 요새는 문제가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가 길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이미 목차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 서브에 암기한 대로 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성질이 아니라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아니라 하여튼 급해요. 왜냐? 8장이나 써야 되거든. 80분인데. 그렇죠. 두부야 쫙! 그런 걸 원해요. CIF 쫙! 그런 걸 원해요. 그리고 팔 아파. 합격이야. 그런 걸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기치는 것 같지?
그래서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요. 자, 푸는 이론 간단합니다. 자, 쟁점 제대로 잡고 틀 제대로 세우고 키워드 위주로 살을 잘 붙이시면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 어긋나면 그러니까 쟁점 잡고 틀 잡고 키워드 위주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임팩이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앞단에서 잘못할수록 점수를 잡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쟁점 잡고 틀 잡고 그 다음에 키워드 위주로 가서 문장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쟁점 제대로 잡고 틀 제대로 잡았는데 키워드를 못 썼어요. 그러면 이것만 점수 날라갑니다. 이 문단에 대한 부분만. 그렇죠. 그런데 쟁점은 제대로 잡았는데 틀을 잘못 잡았어 라고 하면 같이 날아갑니다. 그렇죠. 자, 쟁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잡았어요. 전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쟁점을 잡는 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도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견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수험생들의 관심사는 사례연고 8.2가 50점짜리 그대로 나왔는데 그걸 로얄티로 쟁점을 잡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디펙이 있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 생산지원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다라고 하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수입자는 로얄티를 지불했기 때문에 로얄티 과세 비과세로 쓴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틀에서 보면 결국은 쟁점을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너는 왜 10점, 20점밖에 차이 안 난, 10점밖에 차이 안 난다고 얘기했어? 글쎄요. 그게 그렇게 쟁점을 크게 벗어난 걸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자, 10점, 50점짜리 요령인데요. 자, 꽈락을 면하기 위해서는 10점을 잘 써야 되고요. 합격을 위해서는 50점짜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런 얘기 내가 했었나? 기억나기 때? 비슷비슷하게 했었죠. 그래서 정리해서 하는 건 처음이지. 그렇죠. 네. 내가 100점짜리를 푸는데, 그렇죠. 자, 1, 2, 3, 4.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렇죠. 문제 이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합격, 비합격 여부를 갈리는 거는 40점입니다. 40점이고, 아니, 꽈락이냐, 꽈락이 아니냐를 기준으로 하는 건 40점이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여부는 60점에서 갈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40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일단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0점짜리를 위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50점짜리를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요. 10점짜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10점짜리 5개라도 잘 풀으시면 꽈락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아까 저분 괜히 말 한마디 하고 갔다가 오늘 하루 종일 씹히죠.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생각인데 저분은 10점짜리를 나름 썼다라고 했지만 꽈락이 났다는 얘기는 저분은 10점짜리가 문제였던 거예요. 50점짜리는 쟁점을 나아갔지만 그러니까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면 50점짜리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10점짜리도 불완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이해가 안 가. 타 과목을 70점 받을 때 평가가 꽈락 났다는 얘기는 평가 10점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조차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굉장히 운이 안 좋은 경우예요. 어떤 거냐면 50점짜리를 풀면서 너무 당황해버려가지고 전체적인 6문제를 푸는 어떤 자기의 기본적인 흐름 자체가 3교시에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일 때는, 그런 경우일 때는 되게 10점짜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이미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최단시간에 40점을 넘길 수 있는, 40점이라니까 웃겨요? 오늘 몇 점 나왔어요? 아까 또 물어봐요. 3교시에 또 물어볼 것 같은데? 꽈락 이해 아니에요? 그것만. 점수 안 물어볼게. 꽈락 났어, 안 났어? 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꽈락이네. 꽈락이네. 여러분들 평가도 동일한 원칙이 관철되죠. 그렇죠. 납세자의 입증 책임이 불이행됐을 때 과세관청에서는 그렇죠. 결국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불이익한 방향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꽈락이 나셨는데, 자, 꽈락의 가장 근본 원인이 본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자비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비판. 근데
그냥 연습 삼아 봤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연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년에 유예가 되실 때 느끼실 거예요. 단 한 번의 기회가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요. 공부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져서 작년에 좀 잘 볼 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험 볼 때, 유예 연도에 2차 시험을 볼 때 가장 큰 중압감이 뭔지 아십니까? 1차를 다시 해야 된답니다. 최악의 상황에 1차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두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꽈락이 났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50점짜리는 차지하더라도 10점짜리 자체에 쓰는 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비판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어느 시점,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모의고사든 스터디든 40점 밑에, 여러분들 지금 40점은 되게 웃길 것 같지만 모의고사 봐서 1월, 2월 달에는 40점 넘는 분들이 40점 안 넘는 사람보다 지금 어떻게 얘기했지? 40점 넘는 사람들이 40점 안 넘는 사람보다 훨씬 적어요. 대단히 적어요. 한 10명 정도가 시험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40점 넘는 사람 한 2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진짜 안 그럴 것 같아? 나는 만점이 80점이라니까?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인 논술은 80점 만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면 40점이라고 하는 건 이미 100점에서 40점이 아니고 80점에서 40점이기 때문에 반타작입니다, 벌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게 40점이 안 나오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의고사든 스터디든 문제를 봤을 때 점수가 40점에 미달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확인할 거는 10점짜리에 대한 답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입니다. 10점짜리 답안이 뭐가 잘못됐기에 내가 10점짜리 답안을 쓰는 거에서 뭐가 문제가 있기에 점수가 이렇게 10점짜리에서 안 나오나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돼야 이제 비로소 50점짜리에 대한 문제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답형에 대한 대응에서 내가 답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거기서 먼저 캐치를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10점짜리만 잘 푸시면 4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지만 60점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가실 때는 50점짜리를 잘 푸셔야 돼요. 50점짜리를 웬만큼 이상은 꼭 푸셔야 60점 이상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10점짜리만 가지고는 그래 나는 50점짜리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제끼고 이걸로 해서 50점 맞을게. 자, 그거는 전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득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가라고 하는 거는 고득점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60점 받는 거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아요. 수험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수험생의 입장에서 80점짜리 만점의 시험에서 60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쉬운 일은 결코 아니겠지만 평가에 관한 한 지금 현재 평가 시험 문제나 그런 걸 봤을 때 60점 이상 받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70점을 받기는 정말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60점 받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만 하시면 요령만 정확히 익히시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방향을 좀 잘 갖추시면 충분히 60점 이상은 받으실 수 있는데 40점에서 그러니까 합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점수를 만들고 나서 60점 이상으로 올라가시려면 50점짜리를 잘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얘기했을 거야. 평가를 2010년부터 15년까지 6년 동안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가장 큰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예요? 1방법이 계속 나온다? 6년 동안? 4번 나올 적도 있어요. 선택적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또 선생님 사용 문제 많다? 자, 공통점은요 1번이 제일 어렵답니다. 1번이 제일 어렵다. 농담 아니에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쟁점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들을 한번 분포도를 한번 따져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들 10점짜리에서 논란이 붙은 적이 있나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50점짜리는 매년 논란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번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평가시험은 앞으로도 1번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내년도 마찬가지고 10년 있다가 제가 이 짓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짓을 하고 있다면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우리 평가시험이 15년 동안 봤는데 15년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례 문제예요. 1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돌 날라오고 막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번이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일방법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체 방법 하나만 가지고 1번을 구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거는 평가에 대한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심지어는 어떤 수험생은 답안지에다가 우리나라에서 관세평가 행정상 1번법이 적용되는 빈도수가 90% 이상이다라고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그분 생각보다 의외로 대체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90% 이상 쓰인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답안에 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수험생은 정확한 사실을 써야죠. 그렇죠. 그런데 강사가 그냥 과장한다고, 그렇죠. 이그제저 레이티드 한다고, 네? 90%는 일방법입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답안에다 쓰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1번이 평가 원칙이 기본적으로 일방법에 가산 조정하는 부분이 원칙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번 문제도 당연히 일방법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 지급 금액에다가 운임 주고 풀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 지급 금액 운임 주고 우리나라 과세가격 구하시오라고 하면 못 풀 사람 누가 있어요? 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꼬아야 됩니다. 그렇죠. 꼬아야 되다 보니까 각종 듣보잡들을 때려 받기 시작합니다. 간접비라든지, 그렇죠. 간접지급이라든지, 간접지급 금액, 그리고 가산조정, 그리고 공제요소까지 해가지고 꼬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년 1번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만약 다시 저녁 못 먹고 왔거든요. 자, 혹시 저녁 못 드신 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콜. 자, 제가 저한테 만약 다시 평가를 시험을 다시 보라고 하면 저는 10점짜리부터 풀겠습니다. 그래서 10점짜리부터 풀겠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8장 받으시면 4장을 빼놓고 5장째부터 해가지고 2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10점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합격을 우선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꽈락이냐 비꽈락이냐 여부를 먼저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저분이 가장 또 씹히는데 저분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50점짜리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본능적으로 마스터 테이프이라고 하는 얘기 나오면 세됐네 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렇죠. 전달 매체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재현 생산이나 이제 온갖 경우의 수가 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료연구 8.2는 기본적으로 읽어본 적이 없는 상태였을 거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마스터 테이프라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 수험생들 또 돌려막기, 돌려쓰기 잘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소프트웨어냐, 제한 생산권이냐, 로얄티냐, 생산 지원이냐, 이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미 흐름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라면 10점짜리 쌈박하게 써놓고 넘어와서 그 시간 동안 설령 다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에 50점짜리를 매달리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점짜리를 먼저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점에 맞게끔 분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배점에 맞게끔 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차가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배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본적인 배점을 제가 문제 설명드리면서 배점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배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배점 부여 방식이 간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 주면서 과세가액 결정 방법을 설명하고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죠. 그렇죠. 어떤 뭐 A가 B가 어쩌고 수익국 I에 Y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과세가액 결정 방법과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사실관계, 거래관계 쪽을 제외하고 이것과 이것에 관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10점짜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8점이 만점입니다. 8점이 만점이에요. 이전 부분은 이제 가점이고 8점이 만점인 상태에서 과세 결정 방법과 과세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4점, 4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4점이다라고 하면은 내가 써야 될 분량을 4점 분량에 맞게끔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술 판매가 뭐고 생산 지원이 뭐고 열심히 쓰셔봤자 배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채점자의 배점이 과세가격 결정 방법 4,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출했는지가 4점인데 술 판매에 대한 개념과 술 판매가 아닌 경우를 쭉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생산 지원에 대한 개념과 생산 지원의 과세 유형에 대해서 쭉 쓰고 있으면 점수를 줄래야 최대 이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쓸 동안에 대한 두 페이지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배점은 2점입니다. 2점이에요, 2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점 이상 점수를 줄래야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점에 맞는 분량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점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반 페이지는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10점짜리의 반의 점수잖아요. 그렇죠. 10점 만점이 8점인데 8점에 4점이면은 절반을 써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점짜리를 한 페이지 쓴다라고 가정하면 반 페이지는 과세가 결정 방법에 대해 써야 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을 반 페이지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량에 맞게끔 쓰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50점짜리다. 50점짜리다라고 하면 8월 계산 원칙이니까 40점 만점이죠. 그렇죠. 40점 만점인데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과세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면 기본적으로 서론과 결론을 빼면 35점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과세가격을 구하시오인데 그러면 35점을 15점, 20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5점, 20점이면 15점에 맞게끔 분량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점짜리가 한 페이지죠. 15점이면 1.5페이지 내지는 2페이지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가지고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좀 더 쓸 내용이 있더라도, 쓸 내용이 더 많더라도, 올해 말고 작년에, 올해. 자, 올해 보세요. 자, 올해 아까 생산 지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했죠. 그 문제도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그 다음에 과세가격 결정 방법, 그러니까 거래가격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문제가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거래 사실에서 거래가격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그 거래가격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었어요.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적용되기 위한 원칙과 그 다음에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과정 및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세 개 테마였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35점이었죠? 35점에서 대충 한 10점, 그 다음에 15점, 15점 하면 얼추 한 40점 되죠? 이 정도였는데, 자, 10점짜리였기 때문에 딱 한 페이지였다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내지 한 페이지 반인데,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여러분들 우리 관세평가상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7가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한 페이지 내지는 한 페이지 반 분량 안에서 결론을 지으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7가지에 대해서 아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량을 조절해 가면서 배점에 맞게끔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그 논리를 전개할 때는 분량 늘리고 기본 목차를 작성할 땐 최소 분량을 넘기지 않도록 꼭 유의해야 되고요.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때는 힘 뺄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똑같이 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시라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 쓰려면 키워드, 그리고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키워드 정확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0문제 이상 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50점짜리는 여러 개의 1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문제 이상 푼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이 실수가 하나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줄이고 약점을 줄여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관건이라는 겁니다. 50점짜리 같은 경우에 10점짜리에 5문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만 판단이 틀려도 과세가격이 얼마인지에 관한 부분 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에는 판단이 필요할 땐 함께 공부한 동료를 설득하는 기분으로 작성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을 맞추는 만큼 중요한 게 논리적으로 전개 내지 흐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왠지 좀 되게 루즈해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저한테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던 얘기를 리마인드 하는 부분이라서 새로울 게 없다라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질문 있어요? 없어요? 내가 재밌는 사례 하나 소개시켜 줄까요? 왜? 재미없나? 재밌는 사례 하나 좀 자문을 구해볼게, 여러분들께. 자, 후쿠시마, 일본 후쿠시마 아시죠? 아시죠? 후쿠시마에서 원전이 터졌죠? 그렇죠? 그런데 수출자의 생산 공장이 실제 있는 사례입니다. 실제 있는 사례인데, 후쿠시마 원전 공장, 그러니까 수출자의 생산 공장이 후쿠시마 원전 반경 10km 이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터질 때 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출자 공장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났는데, 자, 원전 터지고 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반경 10km, 지금 반경 40km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게 그 원전 기준으로 해서 반경 40km 이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원부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있죠. 근데 한꺼번에 그냥 날아가 버린 거야. 그런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런 재밌는 얘기 하는데도 졸리나? 그러니까 요새 트론인가? 이렇게 생기질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트론인가? 트론은 뭐였지? 냉장고였나? 자동차 세탁기였나? 하여튼 드론인가가 이제 들어갔어요. 드론인가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완전 개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출자가, 이게 일본이에요. 수출자가 후쿠시마 여기 있잖아요. 이 반경 이내에 이제 생산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출자가 뭐 하는 애냐면 의약품을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업체였습니다. 굉장한 특허 노하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자기네 공장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니까 파산이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러니까 내수 거래도 하지만 해외에 이제 수출 거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공장이 완전히 박살나버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생산 시설이 유사한 업체를 찾아가지고 인가공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탁 가공 아시죠? 대의무역법상의 위탁 가공이라 함은 아직 못 봤어? 자, 위탁 가공이라 함은 선생님 무한으로 원자재를 수출하여 여러분들 위탁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원재료를 무상으로 받아요. 그거를 인가공을 해주고 가공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재료를 인가공해주는 거래를 위탁가공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해외에 있는 수출자가 자기네 공장이 박살나니까, 그렇죠. 박살나니까, 자, 수탁 인가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위탁가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업체한테 위탁가공을 주는데, 자, 위탁가공을 주다 보니까 의약품을 이제 얘 공장 대신에 얘한테 위탁 인가공을 준 수탁 가공자가 만들어서 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원료를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겠죠. 위탁 인가공이니까 얘는 가공임을 받는 애잖아요. 그렇죠. 무상 인가공을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핵심 원재료를 무상 원료로 줍니다. 무상으로 주니까 가격이 없어요. 그렇죠. 원재료를 줬다가 얘가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얘한테 납품하면 얘는 수입자는 수입자한테 가득액만큼을 주죠. 가공임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파는 겁니다. 자, 그런 식의 거래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핵심 원료가 들어왔는데 자, 그게 900불에 들어옵니다. 미약 900불에 들어와요. 근데 실제로는 무상 인보이스이기 때문에 대금 지급은 없는 상태인데
대금지급이 없는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신고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인보이스를 무상인보이스로 해서 끊어줬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 무상으로 해서 그렇게 자기가 위탁 가공을 위해서 수출하는 인가공 물품의 핵심 원료는 900불에 줬는데, 자, 얘가 이거를 얘한테서 수탁 인가공을 받은 걸 납품하는 거 이외에 자기가 그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게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유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림이 좀 이상하네. 자, 이거는 무상거래고, 자, 이거는 유상거래예요. 자, 똑같은 원료가 1100불에 들어옵니다. 똑같은 원료가 유상일 때는 1100불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그 유상 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든 완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됩니다. 수입자의 책임하에. 그렇죠. 자, 그런데 세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상으로 들어오는 원재료의 가격과 유상으로 들어오는 원재료가 가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자, 1100불이냐 900불이냐에 관한 차이가 있는, 보면 아시겠죠? 자, 문제가 됐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완전히 동일한 원료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원료인데, 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해외 공급자로부터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죠. 그렇죠. 물론 200이 현저하니 현저하지 않냐는 좀 여러분들 별개로 하고요. 자, 가격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900불이라고 하는 거래 가격을 배제해버립니다. 왜? 여러분들, 무상 수입 물품은 수출 판매가 아니죠. 일방법을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자, 그리고 1100불을 기초로 해서 과세가격 산정을 합니다. 이 방법을 적용한 거예요. 이 방법과 6-2 방법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선적일 기준 전후 60일 이내냐, 뭐 그 기준을 따져가지고, 자, 이 방법이냐, 6-2 방법이냐를 따진 거예요. 선적일 기준으로 해서 전후 30일 이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이 방법이고, 전후 30일을 초과해 있다라고 하면 6-2 방법을 적용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과세가격 어때요? 저게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유상 원재료에 비해서 가격이 200불이 낮은 무상 원재료의 가격을 부인하고 이 방법 이하를 적용한 과세 처분에 대한 당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당부는 어드바이저가 아니고, 그렇죠? 위법 부당성을 당부라고 얘기해요. 1100불 하는 게 맞아? 결국은? 그 얘기잖아. 자, 유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안 나오겠네. 자, 유해생의 그 의견은 어때요? 선생님이 WCO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WCO라고 해야 되나? 옛날 분들은 이제 브라셀이라고 얘기하죠? 브리셀을. 이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네. 1100불은 맞는데, 그 차이의 조정은 일반적으로 아닐까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그 말씀대로로 가면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출판매로 봐야지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수출판매가 가능해야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으로 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방법을 적용한다는 전제에서는 그 말씀이 가능한데 지금 무상으로 수입됐어요. 혹시 1100불 말고 중간에 1000불이라든지 하여튼 1100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논의에 대한 포인트를. 수출자가 다른 동일한 제품을 또 1100불에 팔면 아니요. 얘는 그러니까 완제품을 파는 애기 때문에 원재료를 팔아본 실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네 생산 시설이 붕괴되어 있는 특이한 사정 때문에, 왜냐하면 그 원료 자체가 핵심 원료였거든요. 특허 기술이 체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허 공법에 의해 생산된 원료고, 그 자체 원료뿐만 아니라 제법과 관련된 특허까지 모두 수출자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재료를 해외에 판매하는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과세가격으로 인정됐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과세 처분을 했죠. 아, 이 인정된 과세가격이냐? 부인된 사실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이 방법 적용할 때 테스트 밸류도 마찬가지지만 세관 당국에서 인정한 과세 가격을 비교 가격이나 내지는 동종동질이나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세관장이 인정한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는 부인된 적이 없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5분이요? 5분. 네. 오늘 어차피 문제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재밌는 사례들로 네, 2달도 떠들 수 있거든? 자, 고민해보시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얘기하죠.